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고향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요. 이제 저희가 진로 활동에 Frontier Internship이라는 활동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심리 쪽이 진로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검색해서 찾았어요? 저희가 사실은 다른 곳에도 이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거기서 여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저희가 심리 분야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그런 데에 있어서는 이제 대표님과 인터뷰하는 게 조금 적합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대표님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서로 다 알아요? 네. 다 같은 반은 같은 아닌데. 근데 이 활동을 그 심리학 관련해서 이 활동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 모임이? 아니요, 오늘이랑 이제 오늘 해가지고 그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진로와 비슷한 친구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인터뷰를 위해서 이렇게 온 거라고? 네. 그래, 질문 시작합시다. 차은 재훈, 요즘 현대인들하고 청소년들이 여기 심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 같은 게 뭔지. 요즘에는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뭐 우울이나 혹은 불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은 대부분 대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제 2차적으로 생겨난 게 우울이나 불안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랑 관계가 다 괜찮다는 거는 그냥 내가 억지로 맞춰주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억지로 맞춰줘서 그렇게 억지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도 나한테 할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나도 상대방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고 부모님이랑도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부모님도 얘기를 들어주고 또 부모님도 여러분한테 얘기를 잘하고 관계에서 이게 다 괜찮잖아요. 그러면 우울하진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공황장애나 개인의 어떤 불안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지가 되면은 그래도 버텨낼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제가 하는 데는 이게 사설 센터니까 이렇게 외부로 와서 돈을 내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받는다는 거는 그런 주변에서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힘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때,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때 이렇게 이제 오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대인관계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왜 시대적으로 뭐 혼자 활동하는 거, 뭐 어른들은 이제 혼자 술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뭐 이런 게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혼자 지낼 수 있도록 뭐 어플도 워낙 많고 개인적으로 활동할 게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대인관계에서 힘들어지면은 그런 혼자 하는 활동으로 피하거나 혹은 대인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특히 요즘에는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동물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환경에는 진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서 그 대인관계 어려움이 제일 큰 것 같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크게 보면은 심리학자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심리검사예요. 심리검사. 심리검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뭐 심리 테스트 같은 거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친구들끼리도 뭐 그림이야 그려봐. 혹은 뭐 이렇게 질문해보고 답 들어보고 야 너는 이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장난식으로 하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검사예요. 심리검사 하나를 만들려면은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왜 돈이 들어가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보는 시험들이 있죠. 뭐 수학능력 시험이라든지 토익이나 토플 같은 그런 시험들은 그러니까 수능은 좀 다르긴 한데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뭐 3월 달에 본 사람과 5월 달에 본 사람들이 같은 기준에서 점수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4월 달에 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또 한 사람이 6월 달에 서 나쁜 점수를 받았는데 6월 달에 본 사람이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쵸?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기준 자체가
언제 시험을 봐도 같은 기준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놈이라 그래요. NORM, 놈을 만들어요. 그 놈을 만들고 그 놈에서 어떤 사람의 결과를 비교해 봐서 이 사람은 전체에서 어느 정도야 상대적인 위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월달 시험이나 6월달 시험이나 난이도를 똑같이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어려웠다 쉬웠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토익이나 포블 같은 시험을, 그런 테스트를 만들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지. 왜냐하면 그 놈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검사 결과를 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심리 검사는 그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신뢰도와 타당도, 그러니까 reliability와 validity라는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리 검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심리 테스트와는 전혀 다른 거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심리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의 우울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 상위 몇 퍼센트 정도구나. 이 사람의 불안이 전체에서 상위 몇 퍼센트 정도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심리 검사가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힘드세요? 그러면서 직접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보고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몸이 아팠을 때 의사도 검사를 때로는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해.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디가 얼마나 아파요? 이런 인터뷰를 하고 검사 결과 이제 이렇게 보죠. 그리고 또 의사는 관찰을 해요. 자기가 직접 뭐 콧구멍도 들여다보고 목구멍도 들여다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듯이 인터뷰할 때 심리학자들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아이 컨택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오늘은 다 이제 교복을 입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할 때 그 사람의 행색을 좀 봐요. 그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진 사람들은 전혀 꾸미지를 못해.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그런 것도 이제 관찰하고, 그리고 또 너무 화려하게 꾸민다. 그거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관찰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이렇게 숨기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그 마음을 좀 이해해줘요. 그러니까 일단은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도 상담실이 있나? 위클래스? 없나? 학교에는? 아무튼 학교에 요즘에 중고등학교에는 위클래스들이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 없으면 이제 교육청의 위센터라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데는 학생들이 일단은 무료잖아, 학생들한테는. 그럼 이제 가.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도움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인생이 나한테 뭘 얼마나 해주겠어. 시간도 제한돼 있는데. 얘기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근데 갔다는 거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되게 많이 싸워요. 그래도 대부분은 무료 상담일 경우에는 웬만큼 얘기를 잘 하기가 어려워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이제 왔다는 거는 얘기할 마음이 조금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오겠죠? 근데 얘기를 못 하는 거는 얘기를 했을 때 두려움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든지,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그걸 물어봐요. 속 시원하게 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운 게 어떤 것 때문이냐, 뭐 이렇게 묻고 그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혹시 뭐 이런 거냐, 이런 거냐, 그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좀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그 감정적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다 라고 처음에는 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떤 거에 주의해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이렇게 좀 뭔가 그런 사람들이 특정지어진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말해서 여러분도 심리적으로 다 불안정해. 근데 이제 우린 그걸 숨기고 사는 거야.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보다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이랑 싸울 때는 미쳐버릴 것 같잖아. 막 다 때려 부시고 싶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가 있잖아. 그럴 때 이제 가장 먼저 주의할 거는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에게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입장에 있는 거다. 내가 하는 말이 너를 좀 비난처럼 네가 들릴 수 있지만 내가 진짜 너를 비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설정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너무 힘들어. 만약에 시험을 망쳤어. 그럼 너무 힘들고 불안하잖아. 근데 그때 이제 엄마나 주변에 이제 친한 친구들은 여러분이 걱정되는 마음에 그냥 야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야 좀 더 힘내. 뭐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 말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린다면은 그 말이 안 들리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게 비난처럼 들린다면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냐고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막 이렇게 이제 쏟아내기도 하죠. 그리고 반대로 좋은 말을 해줘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 너 열심히 했잖아. 그럼 괜찮아. 근데 그런 말이 비난처럼 들리면 그래 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못했다. 그래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도 이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말이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걸 먼저 정확히 전해야 돼요. 지금 나는 네 마음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고 좀 위로해주고 싶고 그 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도 내 마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럼 내가 얘기 좀 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준비를 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제 전달이 잘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도 상대방이 내 말을 자기 입장,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나를 적처럼 생각하는데 그 상태에서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이 분노나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과에서 공부하는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실제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심리학이 되게 여러 분야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담은 엄밀히 말해서 심리학에서 굉장히 한 분야예요. 근데 이 심리학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위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적어요. 어떤 지분이 적어. 그러니까 심리학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다수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수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 사람들은 분명히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분야로 봤을 때는 수많은 분야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연구를 하고 그걸 거꾸로 기계에 구현을 해야겠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심리학자들이거든. 그래서 심리학이 여러 분야 중에서 이제 상담은 하나인데, 그 질문을 그러면 이제 심리학의 분야 중에서 상담을 학교에서 배웠을 때랑 실제랑은 이제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질문을 좀 바꿔서 제가 대답을 해보자면, 일단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워요. 상담 이론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학부 때는 주로 이론을 배우고 대학원 과정에 들어오면 그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실습을 하게 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세팅이 잘 돼 있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대학원생들이 쓸 수 있는 원웨이 미러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실인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 취조할 때 원웨이 미러 있잖아.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쪽이 안 보이고 여기는 이제 수사관들이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담실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대학원생들이 내담자와 함께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 이제 대학원생들과 지도 교수가 거기서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피드백도 주고 하는 어떤 시스템들은 실제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일단 그런 세팅 자체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육을 받았으면은 이제 각자 이제 내담자를 구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하고 그 상담한 것을 이렇게 녹음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내담자, 상담자 말을 다 녹취록을 풀어요. 타이핑을 다 해서 그걸 이제 과제로 내고, 그러면은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상담을 직접 해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죠. 네, 정신건강의학과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두 분야의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협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있고, 그 협업을 진행하는 형태는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가 많았냐면 정신과 의사들이 부설로 상담센터를 만들고 그 부설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이제 자기는 약 처방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가면은 대부분 의사들은요, 약 처방을 중심으로 해요. 그거는 이제 의료 시스템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고, 또 의사들이 훈련받을 때 심리치료 훈련보다는 약물치료 훈련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환자들은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의사가 그 환자의 이야기를 1시간씩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의사가 쉽게 말해서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리고 심각하게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들어준다고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의사들은 약 처방 위에서 한 15분 정도 면담하고 내보내고 또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 그래서 상담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상담을 받게 하는 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지는, 지금까지는 많이 그랬는데, 최근에는 심리학자들과,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저처럼 상담센터를 만든 사람들과 또 이렇게 이제 상담센터 없이 정신건강의학과만 하는 의사들이 이렇게 우리 서로 이제 협업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예요. 의사기 때문에 의대를 가야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심리상담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리학과를 간 거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중복되는 영역을 다루기도 하고, 또 의사들 중에는 약물 치료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TV나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심리치료하는 의사들도 가끔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의사들도 저렇게 심리치료를 하는구나 생각하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심리치료하는 의사들은 소수예요. 근데 이제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같은 영역을 다루기는 하지만 좀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자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알겠지만 대학 찾아보면은 심리학과가 있는 학교가 많이, 없는 학교가 많이? 없는 학교가 훨씬 많아. 그래도 요즘에는 좀 더 많이 생겼는데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리학자가 굉장히 소수인데, 미국은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리고 굉장히 직업 중에서 유망한 직업이어서 심리학자들의 파워가 있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2000년대 정도에서 조사했을 때 한 8개 주에서는 이제 석사 과정에서 몇 가지 과목을 이수하면 심리학자들도 몇 가지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심리학자들이 따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사들이 그거를 당연히 할지도 않을 거고, 심리학자들도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되게 중복되는 분야를 다루기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좀 다르다, 접근 방식이. 그래서 의사들은 당연히 의대를 다녔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약 처방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심리적인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는 거죠. 심리 상담할 때 그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는 그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담 내용이 이제 범죄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외부에 알려야 할 일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처음에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 상담 계약서를 써요. 그 상담 계약서는 이제 상담자가 지켜야 될 사항, 내담자가 지켜야 될 사항,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비밀 유지에 대한 어떤 문제를 분명하게 이제 언급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얘기한 것처럼 상담 내용을 상담자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내담자 동의가 있을 경우는 제외예요. 그럼 내담자 동의가 있을 경우가 뭐냐면은, 상담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왜 여러분들 초중고학교 때부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개 수업 같은 거 하잖아. 그쵸? 공개 수업은 엄밀히 말해서 학생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더욱더 조효준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수업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담사들도 자신의 상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례를 공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내담자한테 동의를 구해. 내가 당신을 더 잘 상담하기 위해서 내가 좀 지도를 받고 싶어서 이 사례를 좀 공개하고 싶다. 대신 당신의 모든 인적사항은 지우거나 바꿀 거고,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내용적인 부분들만 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겠냐? 그럼 그 사람이 선생님 괜찮아요 하면은 그렇게 사례가 공개가 되는 거고, 전 싫어요 그러면은 공개를 안 하는 이제 거고요. 내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공개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내담자의 생명이나 내담자의 어떤 그런 신변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공개하겠다라는 거를 내담자한테 고지를 해요. 어떤 경우냐면은 내담자가 이제 자살 위험이 처했을 때 상담자는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기관에 연락을 해서 그 내담자의 생명을 구해요. 그거는 내담자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한테 옵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신변에 위협을 처했을 때 내가 네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도 되니?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겠다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요구할 때는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내담자가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됐어. 혹은 또 법적인 문제에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뭐 수색영장을 발급받아서 그동안 뭐 어떻게 상담했는지를 다 공개해라. 그러면 그거는 내담자한테 이제 알려줘요. 이런 상황이라서 나는 공개하겠다. 그럼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이제 기관에 넘겨주는 그런 일 이외에는 이제 공개하지 않고, 그럴 때는 공개한다고 처음에 약속을 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담은 진행할 수 없죠. 상담리스트 강연도 많이 하시고 상담도 하시면 혹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좀 뭐 제가 이제 뭐 글 쓰고 강의하는 거에 있어서는 힘든 일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그럴 때 이제 저도 제가 말한 것처럼, 혹은 저희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 얘기 이제 한 것처럼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당신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전달을 하더라도 내담자들이, 상담 받으시는 내담자들이 그 앞에선 네 알겠어요 라고 하지만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점점 더 화가 나고 상담자의 말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그때 이제 뭐 클레임도 들어오고 뭐 협박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쪽도 이제 어쨌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항상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자면, 사업적으로 보자면 그분들은 고객이잖아요.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근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그랬거나 저희 센터 선생님들이 그랬으면, 만약에 저희 센터 선생님들이 그랬으면 제가 물어보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럼 이제 이쪽 얘기랑 그쪽 얘기랑 다른 거야. 우리 센터 선생님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쪽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어떻게 상담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사실은 그거를 이해시키는 게, 그런 게 요즘에는 제일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생 때 할 만한 그 심리학과에 갈 때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 그게 뭐 실제로 입학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그냥 경험상으로? 둘 다. 실제로 입학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도 강의를 좀 가요. 심리학과 동아리에서 이제 저를 부르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어떤 뭐 이제 그런 활동, 학교 안에서 심리학과 관련된 어떤 강의를 주최하고 한다든지, 학생들끼리 모여서 뭐 심리학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활동들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험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여러분이 논리력을 되게 많이 키워야 돼요. 논리력.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을 잘해야 돼. 이건 진심이에요. 논리력이 떨어지면은,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심리학에 가면은 심리학 1학년, 요즘 뭐 학부제긴 하는데 심리학 개론 수업 들을 때 가장 많이 들을 얘기가 그거예요. 심리학은 과학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검증을 해야 돼. 그럼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학적인,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수학적인 지식은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논리적 사고가 떨어지면은 연구 설계부터 안 돼. 이걸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게 직관적인 친구들이 보통 심리학과에 가고 싶어 해요. 아, 자기는 딱 저 친구 보니까 어떤 마음일 것 같대. 이런 사람들은 심리학과 안 가는 게 좋아.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문예창작과를 가서 글을 써. 직관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심리학자들은요, 그렇게 직관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터부시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접근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검증을 하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리학과 지원하는 친구들의 특성이 있어. 굉장히 샤이하고 인트로버티드해.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되게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 싶어. 세상에 관심이 많은 애들은 심리학 관심보다는 막 경영학과 가고 뭔가 내가 해보고 싶어 하는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도 여러분이 계속 내면에만 관심이 많아지면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내 마음은 관심이 있는데 상대방 마음들은 왜 그렇지? 그래서 심리학자는 일단 과학자예요. 과학자면은 현상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현상은 내 마음보다는 타인들에 대한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사회 현상이나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추천할 만한 심리 관련 서적이나 무엇이? 서적? 내 책. 농담 아니고 진짜 내 책 추천. 그리고 더해서 내 책에 더해서 우리 심리학 책을 볼 때 지금은 국내 저자가 쓴 책들을 읽으세요. 국내 저자 중에서도 뭐 나를 포함해서 나 말고는 대학 교수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대중선대. 그래서 서울대 김인철 교수님, 고려대 뭐 허태균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연세대 서은국 교수님,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도 재밌을 만한 대중서들을 많이 냈어요. 그런 책들. 가능하면 외국 저자의 쓴 책은 읽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은. 왜냐?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번역이 괜찮은데 그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서 용어를 좀 잘못 번역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부정확한 표현들이 많아서. 그래서 국내 심리학자들, 그리고 특별히 대학교 교수님들이 대중들이 읽을 수 있게 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읽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심리라는 제목이 들어갔다고 심리학 책이 아니에요. 저자를 봐야 돼. 저자가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지를 좀 정확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죠? 보람 있는 일? 일단은 오늘 같은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할 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심리학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일을 이제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찍는 것도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뭐 고향에 보니까 이렇게 왔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과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도 올라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을 보고도 심리학이란 게 저런 거구나, 이런 것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오늘 같은 일도 굉장히 보람되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힘들고 대인관계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진짜 우여곡절도 많고 그런 어려움도 많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삶이 좀 편해졌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이 보람돼요.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을 학생들에게 추천하시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여러분이 심리 상담사라는 구체적인 직업을 일단 내려놓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마 대학에 이렇게 갈 때는 되게 뭔가 되게 구체적인 거를 써야 되죠? 자기 직업에 대한. 사실은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실제 직업 세계는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건 어쨌든 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니까 그거는 마치 여러분이 굉장히 사명감이 있는 것처럼 심리 상담사가 되겠다고 쓰더라도 실제 마음은 내가 심리학 자체를 내가 배워보겠다. 왜냐면 되게 여러 분야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선생님 저 심리 상담사가 될까요? 저 뇌과학자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뇌과학자 되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이 될까요? 상담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러면은 너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할 거야. 왜냐하면요, 심리 상담은 여러분이 지금 대학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빨리 되면은 28이면 심리 상담사가 돼요. 근데 28살한테 심리 상담을 받을 한국 사람은 거의 없어. 그쵸? 한국에서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직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선생님, 변호사님 저 좀 이렇게 하지만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심리 상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걔네들 문화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심리 상담한다?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머리만 좋아서 심리 상담을 잘할까? 아니, 그렇진 않아. 그래서 진짜 심리 상담을 하고 싶다면 전 후배들한테 그래요. 심리학과 나온 애들한테 야, 너네 바로 대학원 가지 말고 직장 생활 한 4년 해봐. 5년 해봐. 그래 정말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봐. 직장 상사들의 갑질과 고객들과 갈등이, 그리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고민해봐.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도 네가 심리상담 있으면 그 다음에 대학원 가서 좀 늦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센터에는 이렇게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기 엄마들, 또 이제 부부분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애기 안 길러본 상담사들한테는 상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겠지. 그치? 그래서 심리 상담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금 당장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로봇이 상담을 준비하고 있어요. 로봇.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친구 이야기 들어줄 때나 진짜 힘든 친구가 있어. 지금 친구 힘든 이야기 들어줄 때, 혹은 여러분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힘든 얘기 했을 때 상담사의 반응들을 떠올려봐요. 아마 대략 몇 가지로 요약이 될 거야. 쉽게 말해서 심리 상담도요, 개인 상담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반응들이 있어요, 상담사들의. 그리고 예측 가능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요즘에 빅데이터나 딥 러닝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충분히 로봇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로봇이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금 몇몇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었어. 로봇한테 상담받는 거랑 사람한테 상담받는 거랑 어떤 게 더 좋으냐. 아직까지는 한 비슷하게 나왔어요, 선호도가. 근데 이것도 되게 놀라운 사실이야. 근데 로봇한테 받는 게 좋다고 얘기하면서 물었어요. 너는 왜 로봇이 더 좋니?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 로봇한테는 더 솔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은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아마 도로에 무인 자동차가 많이 다닐 때쯤 아마 그런 대인 서비스도 로봇이 많이 하게 돼요. 요즘 그래서 콜센터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 사람들이 당장 받기 전에 그런 로봇들이 응대하는 경우들이 요즘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분야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진짜 더 다양해. 진짜 다양하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쓰더라도 막상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나중에 심리 상담을 선택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혹시 쓰시면서 이루고자 할 목표가 있으신지? 일단 저희 지금 이제 이 세팅, 이 상담센터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센터는 다른 상담센터랑 달리 집단 상담을 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앉은 자리가 집단 상담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주로 이제 상담하면 여러분 상담하면 주로 개인 상담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개인 상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 마음의 아픔이 클 때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면 집단 상담은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더욱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잖아요. 운동하러 다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집단 상담은. 왜냐면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10명 둘러앉혀 놓잖아? 오히려 너무 힘들어해.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어느 정도 기능하는 사람들이 진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집단 상담 이렇게 대인관계 훈련을 하거든요. 이런 집단 상담을 더 많은 곳에서 이제 확장시키는 게 저희 센터의 목표고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저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일종의 좀 거주시설이기도 한데 그렇게 같이 살면서 이분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세우는 게 개인적인 목표예요. 혹시 심리 관련 진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벌써부터 하나의 특정 분야를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서류는 그렇게 써서 내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고 있고요. 워낙 빨리 변하고 있고 직업세계도 워낙 빨리 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심리학자는 전문직의 어떤 그런 굉장한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탐색할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다시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이제 질문이 이제 끝났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제 심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고등학생들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 나도 그랬어요.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 잘 나오면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성적 좀 안 나오면 인생 망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대학에 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는 중요성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석사에 들어가잖아? 여러분이 어느 학부를 나왔는지 중요성이 떨어져. 여러분이 박사를 따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서 석사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보통 언론인에 보면은 뭐 심리학 박사 이렇게 나오지 이 사람이 어느 학교에서 박사를 했는지는 나오진 않아. 물론 찾아보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뭐 성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내가 수능에서 상위 내가 몇 %인지는 그 내 인생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라는 데가 없어. 너 수능 몇 점 맞았는지를. 근데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이 힘들 때는 꼭 이걸 생각해 봐요. 좀 멀리 봐봐. 이게 안 되면은 살다가 내 앞에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어. 특별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 뭐 외고 이제 다니니까 공부를 잘했겠지. 그럼 주변에서 기대가 많겠지. 근데 여러분이 막상 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애들끼리 모아놓으면 거기서 1등부터 꼴등까지 나오게 돼. 그럼 거기에서도 근데 다 잘했던 애들인데 뭐 간단히 생각해서 서울대 법대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부터 1등 하던 애들이 다 모였어. 근데 거기도 상대평가야. 1등부터 꼴등까지 있어. 서울대 법대 애들 2등부터는요. 2등부터 꼴등까지는 다 미쳐버리는 거야. 자기는 2등 해본 적이 없거든. 3등, 4등. 그럼 1등은 편하냐? 1등도 불안해.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자기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대단하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세상 나가보면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보다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삶이 즐겁냐 아니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크게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공부 못하는 친구들한테 그래. 야, 공부는 못해도 되는데 네 인생에 자신감은 잃지 마.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진작에 끝났어요. 진작에 끝났어. 공부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계속 도전하는 친구들은 20대에는 당장 성공 못해도 30대, 40대, 50대에는 점차 성공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는 계속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학교니까.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좀 인생을 넓게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내가 50대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건가. 나는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인생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20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중고등학생들은 내가 20살 때 어떤 대학 들어갔냐가 내 인생을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결정 생각하잖아. 아니야. 진짜 성공은 50대에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힘들 때는 좀 그렇게 멀리 보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올해가 45이거든. 그래서 나는 아직 내 인생에 클라이막스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뭐 성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기분은 좋겠지만 잘 나왔다고 여러분 인생이 대단히 좋아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지금 여러분 성적 떨어졌다고 아, 내 인생 실패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긴 호흡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